네네. 자,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해 볼 것은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제목하에 우리 그 최혜병 사건에서 윤석열 정부의 그 경로 실체 이것 때문에 요것을 시작으로 끝도 없는 거짓말이 뭐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대통령 경로 1년 국가기관 쑥대밭.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네. 오늘부터 통화기록 소멸. 네. 이게 공수처가 거기 무더기 통신영장 네. 기각으로 지금 그 이거 확보를 못한 거 아닙니까? 네네. 변호사님. 그래서 이게 기각될 거라고 하는데 이러면 굉장히 곤란한 거잖아요. 그 박정훈 대령이 한 말이 있어요. 네. 대통령의 경로로 많은 사람들이 범인이 되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경로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통신기록이라는 게 1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된다면서요. 네. 따라서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이런 그 통신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때거든요. 대통령, 뭐 김건희 여사, 무슨 뭐 이시훈이 뭐 이런 사람들이 기록이 점차 사라지니 이거를 보존해야 된다 하고 중앙 군사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들이 그렇게 이제 증거 그렇습니다. 보존 네네. 신청을 했다는 건데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 보전 신청이라고 하는 거는 형사 사건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재판할 때 증거가 사라져가지고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울까봐 미리 검사 측에다가 이 증거 사라지지 않도록 좀 보전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신청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이 작년 7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까지 윤 대통령 휴대전화랑 통화 내용, 문자 송수신 내용, 뭐 기지국 위치 이런 것 등등을 대상으로 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한 거예요. 왜냐면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네, 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하고 싶은 게 이제 800의 7070 예, 그거하고 윤 대통령,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그다음에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이종호 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뭐 그다음에 송호종 씨, 이런 사람 등의 이제 휴대전화 기록 같은 거를 보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안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네. 지금 이게 사실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희가 통신 기록을 신청을 하면은요. 1년 거까지는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더 이전 것도 있기는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공개는 안 되는 거여서 원칙적으로는 1년 것만 이제 한다는 얘기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에서는 뭐 대통령의 개인폰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이제 지금 인정을 안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압수수색 같은 거 신청하고 그랬는데 다 이제 기각하고 그랬었거든요. 공수처에서 신청했을 때. 그러니까 기각당했다고요. 네, 기각됐었어요. 네, 그다음에 핸드폰도 뭐 볼 수 있게 해다오. 근데 그건 다 기각된 거 아니에요. 기각되고. 그럼 800, 7070 이게 보존이 안 되면 지금 현재 뭐 계속 이것은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다 뭐 이러면서 지금 누가 한 건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건데 그것이 뭐 모르는 채 지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니 정상적이라면 그 혐의 선상에 떠오른 사람들 이 사람들 다 핸드폰 갖다가 전부 다 포렌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그렇다. 정상적이라면 저도 이래가지고 제가 증거 날라간 게 여러 번 있어가지고 이게 남의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서 증거 보존 기간을 넘긴 다음에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진 다음에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도 당한 적 있어가지고. 저 말이 맞아요. 저 말이 맞고 일부러 이제 막 시간 끌어가지고 기간 넘겨서 통신사에서는 누가 시간을 끄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은 재판부. 그걸 원하지 않는 재판부에서 의도적으로 시간 끌어서 없어진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해주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MBC 보도가 나온 건 하나 있었었는데요. 800에 7070이 그때 한번 사라졌다가 다시 살려졌다 그랬었잖아요. 이게 원래는 대통령 부속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던 번호였는데 갑자기 대통령 경호처로 이 번호가 바뀌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제
자기네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썼던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당시 그 번호로 전화가 왔었다고 했는데 그게 대통령이 정말로 한 것인지 뭐 아닌지 뭐 또 그 부인이 한 것인지 아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그 800-7070 전화할 타임이 하필이면 대통령이 그 회의를 하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저기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했고 대통령이 회의를 하고 있던 시간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대통령에 준하는 누군가가 전화했어요. 그 시간에. 안보실 회의를 하고 있을 때요. 대통령이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전화했을 리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대통령 안보실 회의하고 있는데 아니 최상병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전화를 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그러면 부분이고.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나 대통령보다 좀 높거나 대통령에 준하는 누군가가. 다른 공간에서. 회의실 아닌 다른 공간에서. 네,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하고 대통령 경호처하고 지금 번호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호를 쓴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대통령이 안 한 것이다. 다른 공간에서 누가 다른 사람이 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건데 네. 합리적인 추정이잖아요. 네. 또 하나 이게 별로 얘기하지 않은 건데 이 기간 안에 있는 겁니다. 증거보전 신청 기간 안에 있는데 8월 2일이 있어요. 네, 맞아요. 8월 2일이 대통령이 휴가 가는 날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휴가 가기 첫날 행사가 있었어요. 군산에서 새만금 무슨 그 배터리 무슨 뭐 행사가 있었다고. 네. 그런데 잼버리 행사 말씀하시는 잼버리 아니에요. 잼버리 말고 새만금에서 군산에서 군산에서 배터리 무슨 뭐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네.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주최하는 건데 그 행사에 가셨어요. 대통령이. 가가지고 연설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 전시관도 이제 돌아보고 그랬는데 네. 그날도 전화가 많이 갔어요. 이 문제로. 그 어디서 했냐 이거죠? 그렇죠. 그 전화를 아니 그 바쁜 와중에 대통령이 그 행사 중에 무슨 전화를 할 수가 있냐 이거지. V 높은 분이 그 했네. 8월 2일 날 이 문제로 최상병 문제로 임성근 구명 문제로 네. 전화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대통령이 하지 않은 거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그래서 증거보전 신청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건 문제죠. 본래 군사법원에서는 그럼요. 그걸 잘안 밝혀야죠. 받습니까? 군사법원은 검찰 위주로 좀 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긴 한데 검사가 판사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번 군사법원은 원래는 잘 받아줬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800에 7070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부속실 사무실하고 이 800에 7070 이 번호하고가 개통된 날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처음 사용된 시작 날이 네. 대통령 취임일이 2022년 5월 10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5월 10일 그다음에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통신 기록에 이제 확인을 해보면 요 사용한 게 대통령 부속실, 그러니까 부속실하고 경호처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가 지금 이상하게 사용된 것처럼 지금 보인다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 때 외워서 전화번호를 외워서 걸진 않잖아요. 요즘에 전화번호 못 외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직접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으면은 사실은 비서한테 전화 걸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바꿔주로서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정말 걸어야 되는 건 자기 핸드폰에 저장되는 번호로 그냥 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게 되면 사실 이 번호는 대통령이 그냥 걸었을 리가 없다.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지금 감정적으로 이렇게 없애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증거 보존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상병 사건에 한해서 근데 지금 우리 임성근 사단장이 저 명예 전역을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심사위에 김계환 그 사령관이 회의에 회부해가지고 지금 이분이 명예 전역을 할 판이에요? 신청을 했는데 오케이 했다 이런 얘기죠? 아니 아직은 지금 심사위를 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분이 지금 명예 전역을 원래는 하고 지금 일단은 이 사단장직을 지금 계속 이어가게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그 증거를 은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주더니 이제는 아예 내빼려고 이제 아예 이렇게 되면은 이 어쨌든 이 군사법원에서는 이제 그냥 이탈하게 되는 건데 넌 임성근이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자들이 어떤 비리가 걸리면은
사표를 써도 사표를 인정 안 해줍니다. 감사 조사할 때까지는. 재판이 끝나고 네, 나서. 그럼 이것도 네. 마찬가지인데 네네. 이 사건 해결할 때까지는 일단은 남아 있어야 돼요, 군에.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네네. 근데 명예전역을 신청한다. 빨리 이건 어디다 지금 뭐 어디다 순교 한마디로 범인 은닉을 하려는 거 아닌가? 이건 받아주면 안 되죠. 아니 이건 런이 아니에요. 정년 채우고 정년까지 이 월급을 꼬박꼬박 자기 그러니까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네. 이게 어떻게 도망가는 거야? 다 챙겨 먹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23일 날 명예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는데 네. 20년 이상 근속을 한 군인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이제 명예 전역을 신청하면 명예 전역 수당이라는 걸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이제 퇴직금 형식인데 그때로부터 이제 월급의 정년까지의 월급의 절반. 정년까지가 예를 들면 10년 남았다. 그러면 5년 지에 봉급을 줘요. 아니 그러니까 몽땅. 이분이 목돈으로. 정말 부하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우리 그 해병의 어떤 그 명예를 이분이 살리고 그런 하여튼 명예로운 군인이었다면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사회는 왜 이진숙 씨나 이런 분이나 그 회사에서 늘 그 아주 힘없는 사람을 밟고 일어선 사람들이 왜 끝까지 꼬박꼬박 이렇게 다 챙겨서 자기 거를 다 취해야 되냐 이거에 울분을 토하는 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심사 그죠? 대상 자체가 안 돼. 심사 대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심사하고 있잖아요. 그 심사를 지금 했다는 걸로 나온 것 같은데 심사를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 결과 그 누가 봐도 심사 결과가 뭐 그 허용이 돼서는 안 되죠. 그게 명예롭지 해병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이 명예제대를 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100번 양보해도 이 사람에 대한 처분이 결정나지 않았잖아요. 어떤 것도 결정나지 않았잖아요. 100번 양보했을 때. 그럼 일단은 있어야지. 공무원들은요. 그러니까 무슨 범죄 사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범죄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혐의가 있는데 밝혀지기 전에 사표를 내면 못 내게 해요. 아마 수리 안 그렇죠. 해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수당이라든가 무슨 퇴직금이라든가 등등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걸 깎아버려요, 그거를. 군인은 더 하죠. 네. 군인은 그렇죠. 이제 군인 연금부터가 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규정에 분명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한지. 거기다 모르겠어요. 이분은 고소 고발도 굉장히 많이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그런 게 말이 안 마무리될 때까지 되고. 기다려야지. 그래서 지금 서명 운동하고 있어요. 서명 운동하고 있어요? 네, 그 명예 전역 신청한 것에 대해서 반대 서명 운동을. 그렇죠, 반대 그렇죠. 서명. 군인권센터에서 하나? 그런 거 해야죠. 그 시민단체가 네. 그 위법한 명예 전역을 반대한다. 그래서 범국민 서명 운동을 개시를 했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임성근 막아라. 네. 그래서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제 그 신문에 한겨레 신문에 단독 보도가 됐던데 대통령실이 그 저기 얘기를 한 거예요. 윤 대통령이 김건희 명품백 신고를 안 했다. 검찰에 회신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안에 신고 안 했다 하고 대통령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신고 안 했다. 어쩔래 이거예요? 어쩔래. 아니 신고 안 한 거 다 알잖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막 말이 다 바뀌어가지고 말이 다 일단 바뀌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신고를 안 한 걸 일찌감치 알려졌는데 신고 안 한 이유를 첫 번째 분명히 이렇게 설명했어요. 외국인이 줬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 거는 상관없다 그래가 신고 안 했다 그랬는데 권익위에서 지금 또 말이 바뀌었잖아요. 외국인 얘기가 아니고 돌려주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외국인 거 알았으면 돌려줄 필요도 없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다 엉켜가지고 이제는 신고를 왜 안 했는지부터 다시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요. 자, 이거는 저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이건 이제 잠깐만 보면 대통령실 윤 해주세요. 대통령 명품백 신고 안 했다 이 뜻은 뭐냐면 검찰에 회신했대. 지금까지는 김건희 여사 당사자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거는 바로 대통령, 배우자인 대통령의 문제거든요. 배우자인 대통령은 그걸 안 순간 신고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신고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아니 이거는 내가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그 권익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잖아요. 네네. 요거 그 청탁금지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권익위가 명품 가방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다 해도 대통령 선물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 없죠. 나는 그러니까 당당하게 당당하게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면죄부를 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원래 대답한 거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가 취재 요청을 했을 때 내가 이 명품 가방 알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었는데 그러면 알게 됐다 그리고 사실은 방송에서도 본인이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도 했었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알면서도 어쨌든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 논란의 사실 여지가 있었잖아요. 물론 본인들의 뭐 선물이라는 소리를 하고 이게 아니라는 뭐 주장을 하는 취지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알리고 뭘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아 놓고 이번 26일 날 회신할 때 그렇죠. 나 그때 알았는데 어쨌든 내가 신고는 안 했다. 왜 안 했느냐는 답이 없었죠. 네, 그런 건 답이 그러니까 없었어요. 지난번에는 외국인의 선물을 신고 안 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김건희 쪽에서 돌려주려는 거 잊어버렸다면서요. 잊어버렸다면서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럼 신고했어야지.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어도 처벌받지 않는 요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요건 검찰 조사에서 자신 있게 이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깜빡 잊어서 안 돌려줬을 뿐이지 사실상 돌려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아니 근데 그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그 유모 행정관에게 그때 받아가지고 받은 즉시 어쨌든 대통령 부인은 돌려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 11월에 대통령은 일단 가방 받은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했어야지. 그러면 알아놓고 신고도 안 했을 뿐더러 이 가방 돌려줬느냐? 이거 부적절하니까 너 어떻게 처리했냐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부적절하다고 본인이 말을 했으면 일단 이건 돌려주는 게 원래 맞잖아요. 왜냐면 대통령 부인도 돌려주라고 했다니까. 아니 그럼 한동훈하고 왜 사과하고 뭐 서로 그러니 뭐 그거 가지고 올해 1월 달에 또 그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절하게 받은 건 죄가 없습니다. 박절하지 못해서 받은 건 죄가 없고. 아니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법조인께서 이 디올백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또 아주 그 구슬 같은 이야기를 하셔서 유명 법조인? 예, 유명 법조인 노영희 변호사보다 더 유명한 이분의 그 발언을 듣고 얘기를 이어가 봅니다. 예.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언론에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그때도 물어보셨죠.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물어보셨잖아요. 예,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러고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여러 군데다가 공개적으로.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뭐 고발했던데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장관 시절에 네, 법무장관 그 시절에 그래서 지금 시스템에 그 시절에, 맞춰서 법과 예. 시스템에 맞춰서 예. 지금 진행이 되고 몰카 있습니까? 공작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같이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다 같이 아니죠. 자기네끼리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 지금 전부 다 지금 아니 그러면 이건 네. 또 맨날 나온 주제잖아요. 이거 나는 몰카 공작 아니다. 저의 주제 그렇고 그렇게 따지면 취재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함정 취재, 함정 수사 이런 건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거는 뭐 함정 취재, 함정 수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 함정이든 함정이 아니든 대통령 부인은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거였었잖아요. 그 사적인 그쵸. 공간에서. 게다가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사적인 공간에서 사실은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무슨 공작이 일단 받으면 안 되는 걸 자기가 이렇게 받아놓고. 제가 이게 공작이 아니라는 거를 네. 아주 짧게 설명하자면 네. 자, 먼저 최재형 목사가 선물을 가지고 향수라 뭐 화장품 가지고 갔잖아요. 네. 그때는 몰카를 안 갖고 왔습니다. 안 그렇죠. 갖고 그때 왔는데 없었다 그랬죠. 거기서 바로 자기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 임명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다음에 한 번 더 와가지고 이 증거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서울의 소리 누구 기자죠? 이명수 기자. 도움을 이명수 받아가지고 네. 몰카 시계를 장착하라고 갔어요. 그러면 그게 공작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한테 당신이 지난번에 갔을 때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걸 내가 현장에서 들었는데 그럼 당신 취재하러 가야겠습니다. 증거 잡기 위해서 하고 가는 거예요? 밝히고? 아니 그런 증거 가서 만나서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장착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 부도덕한 함정 취재는 뭐냐면, 예를 들면 아예 마약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네. 마약을 꺼내놓고 계속 유혹을 해서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억지로 마약하게 한 다음에 잡아내는 게 이게 부도덕한 함정 취재고, 그렇지. 이거는 계속 뇌물을 받아 먹는 사람처럼 보여. 근데 취재할 방법이 없어. 그렇지. 늘 받아 먹는 거를 함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취했다. 이거는 부도덕한 함정 취재가 아니고 언론학 교과서에
함정 추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경우에 네네. 인정되는 함정 추재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뇌물을 아예 안 받아먹는 사람한테 한 몇억 갖다 주고 억지로 받아먹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중요한 게 범위가 있었냐 없었냐. 실제 그 허용되는 함정 수사가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변희재 대표가 설명한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 네.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을 막 자꾸 강요하고 꼬드겨가지고 뭔가 시킨다. 그럼 그거는 그게 바로 함정이지, 맞아. 범죄예요. 사실은 그거 시킨 사람 자체가. 그럼요. 네. 그런데 이번 건은 최재형 목사 말에 따르면 저 사람이 무슨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내가 그 증거를 잡기 위해 제가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몰카 공작이라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것은 네 그 말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우리가 금융위원 뭐 관련해서 대통령 부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를 네가 말하고 있지. 그거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냐. 그런데 이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엄청 재미있는 건이 있습니다. 지금. 자, 김건희 여사와 검찰이 이 디올백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네네. 확인하고 뭐 사용감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 그리고 차후에 이거 공매를 거쳐서 국고로 환수할 거다라고 지금 기사를 냈어요. 공매를 거쳐서 국고로 환수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공매 걸쳐서 돈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국고로 300만 원이면 300만 원 넣겠다는 거야. 그 백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께서 지금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명품백 요거가 진품이 아니다. 라고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한창민 의원이 청문회에서 그걸 이야기를 했거든. 디올백 시리얼 번호. 그러면서 SO2040VRB. 그죠? 네, 요거. 대단한데요? 요거를 이제 요거 시리얼 번호라고 공개를 했는데, 이게 시리얼 번호가 아니라는 거야. 현재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이 시리얼 넘버라는 거는 가방 안에 음각으로 해서 아주 각인, 거기다 찍어놨대. 각인이 돼 있대. 근데 최 목사가 어딘가에 자기가 표시를 해놨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처음에 우리 최 목사님도 그 왜 서울의 소리에 이거 명품백 이런 거 보냈다 하고 보여준 게 저거고 그다음에 이 한창민 의원도 이거가 넘버다 하고 저걸 보여주니까 저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사. 그럼 그게 모델명이라는 거예요. 모델명. 아하. 저 모델명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디올백이. 그러니까 검찰이나 김건희 여사 쪽에서 저것을 가지고 지금 시리얼 넘버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 모델 똑같이 사서 이거 시리얼 넘버 얘네들이 얘기했던 그거잖아라고 딱 만약에 여기 공매 걸쳐서 공매를 거친다. 그리고 공매하면 그걸 내놔야 된다면서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공매기가 왜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공매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본인들이 이제 압수나 이렇게 해요. 그 몰수나 압수 이런 걸 해요. 그런 다음에 안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금 같은 거 내지 않았을 때 우리 집에 있는 가방 같은 걸 가져가요. 그 세금 대신에. 그런 다음에 그거를 공개적으로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세금 대신에 돈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불법적이고 그런 걸 한 것에 대해서 확인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절차예요. 근데 예를 들면 썩는 음식 같은 거, 예컨대 뇌물로 뭐 고기 같은 걸 받았다. 그럼 고기는 원래는 썩으니까는 냉동실에다가 막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는 이상은 원래 그런 거는 빨리 팔아가지고 그냥 돈으로 이렇게 환자를 해놓고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게 썩나 봐.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 가죽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공매기가 나올 필요가 일단 없는 거고. 이 물건을 대통령이 지금 선물로 받았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요. 근데 이거 왜 공매라는 얘기가 많아? 그게 현찰로 넣겠다는 거야. 300 얼마.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나올 필요가 없다니까 내 말은. 그건 기부지 기부. 그거 나올 필요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 누가 하는 거야 지금? 최 목사님이 이렇게 기사에 났는데 대통령실과 검찰이 그걸 협의 중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소유권이 지금 어쨌든 본인이 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 물건을 자기가 선물로 받았든 뭘 받았든 받았으면 자기가 소유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최재형 목사랑 이명수 기자는 나는 너한테 선물로 사실 준 적이 없다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돌려달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소유권에 대해서 서로 간에 지금 법적 주장이 있죠. 달라요. 다툼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 주장은 이 가방은 범죄에 사용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범죄라고 하는 대통령 부인이나 남편은 전혀 이걸 뭐 받아도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자가 없는 물건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그 물건을 왜 검찰이 자기네가 그걸 받아가지고 뭐 돈을 한 건에 만에 이걸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이야기는 주장은 뭐냐면 자 이것이 그 모델명인데 그것을 시리얼 넘버다라고 국회에서도 청문회에서도 얘기했고 본인도 지금 그거밖에는 안 깠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검찰 쪽이나 김건희 여사가 이거 똑같은 번호로 사가지고 똑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구나라고 자신감을 얻지 않았을까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그거는 하는 최재형 거예요. 목사 얘기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내가 거잖아. 지금 주장하는 거 그 그러니까 얘기가 왜 아니라 공매 얘기가 나오냐.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얘기가 아니라 검찰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검찰과 대통령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물건은 자기네들 주장에 의하면 어쨌든 뭐 선물이고 뇌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리고 받아도 되는 거라며. 그리고 권익위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자기 거지. 그 물건을 굳이 왜 팔어? 검찰이 왜 가지고서 그걸 돌려주지 않고 남의 거를. 소유자인 그 김 여사에게 돌려주지 않고 왜 검찰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공매를 왜 하냐고요. 공매를 권한이 그러니까 뭐가 할 이유가 하나도 있냐고요. 없고. 재판을 통해서 그 물건이 압수됐거나 몰수됐거나 뇌물이라는 게 확인이 됐거나 이러면은 모르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국고 환수를 해야지 공매가 되는 거지. 국고 환수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 범죄로 인한 소득이 아니잖아. 근데 왜 이런 공매가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핵심은 지금 그 그래서- 시리얼 넘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최재형 시리얼 목사는 넘버가 그런 거 아니다. 같다. 그건 가짜인 것 같다. 태그다. 태그다. 그거는 모델명이고 자기에게 그러한 비밀 실험- 병기가 있었다 자기. 그러니까 시리얼 넘버를 지금 확보하고 있나요, 최재형 목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면 진품이다 아니다 자기가 판단할 수 준 게 있다. 판단할 수 아니, 있는 정리하면 두 가지를 지금 하나는 다른 얘기를 진짜냐 하고 있어. 아니냐고 그치. 하나는 최재형 목사가 주는 거냐 아니냐고 하나는 왜 공매하느냐고. 그러니까 그건 넘어가고 일단 왜 공매하는 이상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그게 말은 이상하다는 거지. 이게 최재형 목사가 준 게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네, 최재형 목사가. 최재형 목사는 다르다? 그렇죠. 목사가 네, 주장하고 있죠.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그건 그렇기 정말 때문에 심각하죠. 공매 이야기가 엄청 나오고 심각한 거예요. 어떤 꼼수로 이걸 모면하려고 그러한 기사를 뿌리고 있다라는 그건 이제 얘기를 최재형 하는 거야. 목사가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그러니까 거지. 그 의심은 나는 정당하다고 봐.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의 말이 틀렸다고 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검찰과 용산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 왜 법률 해석을 그렇게 하냐고. 아니 태도 이상한 게 한두 번이었냐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왜 공매기가 그러니까 스스로 자백하는 거야 이건. 그렇지. 이건 뇌물 받았다고 뇌물 자백하는 받았다는 거예요. 걸 작업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그 작업해. 말이야. 검찰과 대통령실 스스로가 이건 뇌물이에요라고 자백하는 그렇지. 거나 다름이 없고 권익위에서 괜찮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린 이거 범죄 사용된 물건이야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아니 또 그렇잖아. 유 행정관을 통해서 그냥 돌려주려고 했는데 깜빡 잊었다. 그럼 물건이 최재형 목사 거잖아. 그럼 돌려줘야지. 그게 아까 말했어요.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서로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네. 민사소송해야 되는 건데 그걸 왜 그래서 공매하냐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나 뭐 심지어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우리 여사님이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 네. 이게 지금 김 여사 활동 전담 보좌팀이라는데 이것이 무슨 실익이 있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연결해 볼 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요구는 사회적으로 있었죠. 왜냐하면은 이제 영부인 담당 이 부속실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막 지금 어느 쪽에서 지금 영부인을 보좌하는지 한마디로 대통령실 전체가 보좌하는 거냐. 예. 그리고 실제로 천공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부속실을 만들어 놓으면은 영부인이 부속실에 갇히기 때문에 예. 부속실을 안 만든 다음에 대통령실 전체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까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김건희 같은 경우는. 예. 윤석열이 해야 되는 직원들을 다 부려먹었다는 말이죠. 따지면 그러니까. 그렇지 자기가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부속실을 설치를 하는 건 맞아요. 하는 거는. 그럼 이제 딱 부속실 직원만 써야 되는 거고 다른 홍보실 직원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럼 부속실에서 이제 영부인의 동선도 다 이제 기록에 남겨가지고 뭐 하고 다니는지 국회 운영위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원칙으로는 맞는 겁니다. 근데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뭐 총선도 패배했고 했으니까 이런 정도는 받아들인다 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똑바로 운영할까 이거죠. 자, 그러니까요. 똑바로 설치하면 뭐가 달라질까? 지금 뭐 변희재 대표랑 같은 저희가 얘기인데. 원하는 거는 이제 네. 과거 대통령들은 이 영부인들이 이렇게 사고 친 적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받아나는 거죠, 그 정도만. 그래서 청와대에 있던 분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누려고요.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연결돼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2부속실이 있기는 해야 되는 건가요? 있기는 해야죠. 네. 그게 이제 정상인데. 네. 근데 제2부속실 설치가 그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의 상황이 어때서요? 그동안 부속실에 2부속실은 없었지만 부속실에 김 여사를 보좌하는 전문 인력들은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인으로서의 절제된 행동을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부속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속실의 존재만으로 그게 문제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고요. 네. 실제로는 김 여사께서 직접 모습이 바뀌어야죠. 그렇죠. 완전히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네. 그럴 수 있느냐 매우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김 여사가 바뀌지 않는 이상 부속실을 설치한들 효과가 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의지잖아요, 이게요. 오히려 그렇죠. 지금 봐서는 김 여사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국가의 혼란을 막고 또 국민으로서는 더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속실을 만들면 여러 가지 이제 공적인 것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조용한 내조가 아니고 이제 아예 드러내놓고 하겠다라는 의지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적절하냐 여부는 매우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부속실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장순칠 시민사회 2비서관이라는데 알고 있는 분인가요? 뭐 저는 잘 모르는 분이죠. 네. 저도 역시 모르는 분이면 그 최고 지도자니까 대통령과 영부인께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단 있는 사람이 가지 않으면 지금의 여러 가지 각종 국정 개입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자꾸 영부인의 선을 넘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럴 때 적절한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인지는 매우 불투명한 거죠. 왜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존재감이 솔직히 없는 거니까요. 아니 이분이 내 귀에 캔디니까 모시겠지. 아무리 불편한 얘기하는 분을 모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불편한 얘기하면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못 살아남죠. 원래 그 대통령과 영부인께는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그 두 분이 그 불편한 얘기를 하도록 용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없는 가운데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건 자기 목 달아나는 일이고. 그리고 예전엔 불편한 얘기 좀 많이 하셨었어요? 아니 모실 때? 정부 때마다 다릅니다만 저희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 부부가 용인을 해주셨다는 얘기 아니시? 그 얘기시죠.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신을 갖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었던 건데 감히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인원이 5명에서 10명 정도라고 하던데 이거는 뭐 이런 규모가 일반적일까요? 일반적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왜냐하면 부속실이 1부속실보다 더 많은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1부속실의 규모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정확히 몇 명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밝히지 않으니까. 근데 10명 내외일 겁니다. 아하. 그런데 그 공적 영역의 활동이 그에 비해서 훨씬 적은 제2부속실이 그거와 필적할 만한 인원을 배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이건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실제로 국가 권력서의 1위가 김건희 여사다라고 하는 걸 공인하는 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가 이래요. 저 윤재관 국정홍보 비서관이 이제 의전 비서관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5년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 생활을 기록한 책을 낸 적이 있는데 맞아요. 네. 그걸 잘 읽어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레드펜 역할을 해요. 윤재관 전 하더라고. 네. 비서관들이 그렇죠. 그걸 하는데 애당초에 이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실의 모든 스태프들을 윤석열 대통령과 공유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규모를 줄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실의 기구와 인원을 줄이고 그래서 아주 간소한 정부로 출발하겠다 하면서 이제 뭐 여가부도 없애고 뭐 등등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게다가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할 때 당권 주자들,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나온 사람들이 다 제2부속실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할 때 네. 대통령실에서는 실익이 없다. 그래요,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뭐 적극적으로 마치 여론이 그걸 원해서 자기네들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처럼 말하는 게 결국 물타기고 시각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는데 이 장순칠이라는 사람을 확인을 해보니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보좌관이었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도에 정치 들어올 때부터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선거대책위원회 수석 부대변인도 맡았었었고 그다음에 선임행정관으로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국민공감비서관실로 옮기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주로 맡게 될 활동이 소외계층이나 관련 이슈 관련된 내용을 할 거래요.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앞으로 내가 어떤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소외계층 쪽으로 자기는 엄청 이제 천사 이미지를 갖고 해보겠다는 얘기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뛰어들었다는 얘기죠. 그 이제 왜 웃으세요? 천사 이미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대통령실에서 아주 약간 좀 비웃는 얼굴인데? 그냥 웃음이 나요. 천사 이미지라고 하셨어요. 후보들이 다 하나같이 제2부속실 설치해야 된다고 할 때 그 실익이 없다 그래놓고 그 말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2부속실을 만든다 해도 과연 제2부속실의 그 실원들만 이용할까요? 사실은 이 부속실은 원래는 영부인 최측근이 하는 게 맞죠. 네네. 그럼 사실 최측근이 해야지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먹히는 상황에서 장순칠 씨는 이제 이양수 의원 보좌관 경력 말고는 정치 경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양수 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김건희한테 직언을 한다?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전혀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순칠의 기대도 안 해, 이 팀이 그냥 이 기획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이미지 메이킹하는 기획사 팀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냥. 자, 윤석열 정부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실 규모를 줄이고 영부인 활동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이 부속실 설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지금 저 방통위 전체 회의가 5시에 시작인데 6시 40분에 종료하고요. 종료됐네요. 종료됐고 그죠? 회의에는 이진숙, 김태규 상임위원, 방통위 배포 자료를 보면 김태규를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답니다. 예. 자, 이게 저 박문진 야권 이사들이 제기한 기피 신청 안건 각하 처리됐다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그거죠. MBC 그 박문진 이제 방송문화진흥원에 이제 이사들이 한 거잖아요. 여기 야권 이사들이 3명이 있어요. 강중묵, 박선아, 윤능호 이렇게 야권으로 분류되는 원래 박문진 이사가 지금 9명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9명입니다. 그 중에 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3명이 오늘 오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느냐면 방통위법에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기피 신청하면 위원회는 의결일을 결정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2명으로 지금 구성된 이 얼토당토하는 이 위원회에 대해서 이 박문진 이사들이 나중에 니네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또 지금 31명 중에서 9명 할 때 니네가 이상하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들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기피 신청하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이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나 이쪽에서 무슨 햇소리야. 니네는 유권도 안 돼. 이러면서 각하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5기로 막 똘똘 뭉쳐서 대통령이 그럼 니네 뭐 암만 해봐 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으로 앉힐 거야 이렇게 그냥 앉혀버리고 그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뭐 암만 되돌이펴대도 나는 내 갈 길 간다 니들이 뭔데 반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의 생각을 배신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앉혔고. 근데 중요한 건 이진숙 위원장이 자기가 기피 신청 대상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김태규 한 명 남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 명이서 안 되는 거죠. 한 명이서 어떻게 또 그 안건이 심하겠어요. 2인 체제도 우리는 지금 뭐 불법이다 하는 건데. 저희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5명의 합의제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2명이 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벌써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얼마나 급했는지 이진숙 이제 이 위원장이 됐죠. 방통위원장이 됐는데 현충원도 가지 않고 그렇죠. 오늘 바로 출근해가지고 오후에 자기들끼리 쑥닥쑥닥 해가지고 바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지금 방문진 이사를 6명을 임명했다. 그러니까 원래 9명인데 야권 이사 3명은 여권 6명만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8월 10일이죠. 8월 10일이면은 9명이 이제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6명의 친여 이사만 들어오기 때문에 6대 0이 되는 방문진 6대 0이 그렇죠. 6대 0 돼버리면은 사장을 바로 교체를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뭐 저는 뭐 좀 보수 쪽에서 뭐 분명하게 좀 듣고 있는데 이준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을 사표를 내지 않고 헌재로 그냥 가서 심사 받겠다는 건데 그 헌재로 심사를 받을 때 이 방통위원장 직은 이제 정지가 되고 다른 공무원 직은 못 가는데 MBC는 이진숙이 끊임없이 주식회사라고 주장했듯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숙은 헌재로 가서 이 심판을 받으면서 MBC 사장을 도전한다. 공모하는 걸 도전할 거다. MBC 사장이 되면은 MBC 사장의 지위를 갖고 이 헌재에서 또 싸우는 거니까 그 MBC란 조직을 막 움직여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승부수를 건다는 거예요. 이진숙이 자기가 MBC 사장이 자기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6명의 이사를 꽂아놓고 그게 바로 황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진숙의 생각이고 그쪽의 생각일 수도 있으나 우리 국민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아니 지금 뭐 근데 공상 만화 아니 무슨 용납이나 많아. 나라가 지금 이 꼴이잖아요. 계속 돌아가잖아. 문 닫아 잠가버리고 자기가 하고 그거에 비하면 뭐 문 닫고 방망이 두드리면 그냥 되는 거야. 진짜 황당무계하다 이 사람들. 언제 가서 좀 문 닫고 좀 방망이 좀 두드려. 아니 좀 어떻게 해봐야죠. 제발. 너무 웃고만 계시지 말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황당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무슨 당나라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해서 오늘 뭐 바로 탄핵 소추안 발의해서 즉각 탄핵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얘기대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사표를 냈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표 안 내고 그냥 돌파한다는 거죠.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오늘 MBC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함으로써 탄핵 요건이 갖춰진 겁니다. 즉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추천한 2명의 방통위원이 의사결정을 했어요. 아니 똑같은 사람, 아니 1명이 결정하나 2명이 결정하나 대통령 추천 인사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인데 합의제가 그 무슨 합의제예요? 그냥 단독 처리지. 그래서 최소한의 법률 요건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탄핵 요건을 갖췄다. 즉 불법 행위를 했으므로 탄핵을 하겠다. 탄핵 신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불법 행위라고 5명이 해야 되는데 2명만 데리고 해서 계속 니네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 이건 옛날에 우리가 김홍일에 대해서 탄핵 소추한 거랑 똑같이 너네들에 대해서 하겠다. 네네.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민주당이나 우리 밖에서 이야기하는 그 언론인들의 이야기고 이진숙 씨 입장에서는 지금 방문진 이사진 선임 의결 여기 소기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네, 했죠. 그러니까 사퇴도 자기가 뭐 이득이 없어 이 얘기처럼 내가 그렇죠 MBC 사장이 뭐 되는 이득이 있다면 뭐 모르겠는데 사퇴 안 하고 헌재 판단 받고 그러면 이제 뭐 탄핵을 어떻게 그리고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탄핵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내가 사퇴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힘들게 이 청문회를 3박 4일 막 하면서 통과해 왔잖아요. 뭐 어쨌든 흠은 많아도 어쨌든 됐잖아요. 이걸 내가 놓칠 수 없다는 거지 이제는. 다만 6개월 동안 업무가 정지될 뿐이지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 99%. 그렇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본인들 입장은. 되는데 문제는 그 안에
형사소추도 가능할 거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어요. 그렇죠. 법화. 법화 논란 관련해가지고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이 됐어요. 그렇죠. 누가 고발했냐? 언론노조가. 그렇죠. 판례가 있거든요. 이진숙 씨를 발탁한 김재철 전 사장이 법인카드를 그렇게 썼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고 그 무슨 법인카드로 그 저희 아는 여성 무용하는 분인가 그분한테 막 뭐 보석 같은 거 목걸이 막 사주고 막 사랑하는 사람?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근데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예, 그리고 뭐 호텔에서 가서 아니 근데 그날도 그때도 이진숙 씨가 김재철 사장을 엄청 옹호했어요. 그럼요. 거기 홍보부장이었어요. 그럼.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도 자기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한 건데. 그래서 이 건이 지금 그 김재철 사장 그 건으로 뭔가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김재철? 아니 그러니까 이진숙 그러니까요. 형을 받으면 지금 이진숙 씨가 이야기하는 탄핵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일단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MB 사장 자격이 없죠. 그래요? 6개월 후에 그래가지고 무슨 MB 사장이 된다거나 또 설사 그 사람이 방통위원장 된다 하더라도 그건 어렵죠. 형사처벌 받은 사람. 근데 어쨌든 검찰에서 뭐 조사 똑바로 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그렇죠. 또 그 문제.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사실 그리고 원래 박문진 이사를 본인들이 신청서 냈던 사람들 중에 떨어진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거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떨어뜨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사로 선임한 과정이 절차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법원에 이 원고로서 이 소송을 집어넣으면 사실은 이것들은 좀 인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탄핵과는 별개로 이쪽도 그렇게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가 하면은 지금 뭐 이 문제도 이 문제인데 윤 대통령이 오늘 저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 이분을 지금 지명해가지고. 이 문제로도 지금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김문수 씨는 이제 이른바 태극기 아스팔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 윤석열 정권은 박근혜를 잡아놓은 정권이다 보니까 태극기 든 운동가들을 절대 자리를 안 줬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천 때도 뭐 도 태우고 뭐고 지금 난리가 났던 게 태극기 들고 하여튼 뭐 박근혜 무죄 얘기한 사람들은 다 안 주는데 유일하게 지금 출세하는 게 김문수예요. 관운이 좋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은 72세 똑같은 게 망하고 사람이 차명진이에요. 이제 윤석열 이미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부터 윤석열한테 자기는 노동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기가 민노총 애들 후배들 부르면은 내 앞에서 무릎 꿇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노사정위원장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유일하게 이 강경노조의 자기는 대선배니까 내가 잡을 수 있다. 요걸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추세가 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는 맞아요. 이분이 노동운동가 출신이잖아요. 서울대 다니면서 노동운동 참여해가지고 그거 하나를 얼마나 몇십 년을 써먹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념적 그 스펙트럼을 봐도 가장 좌측에 있었어요. 이분이. 그러다가 어느 날 경기도지사 지내면서 확실히 변했죠. 그러다가는 경기도지사 할 때보다 더 오른쪽 끝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럼 뭐냐. 노동운동가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한다? 아니죠. 아니 이게 노동운동 하니까 노동운동 파괴를 노동운동 파괴 전문가다 이제 전문가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2030, 20대, 30대를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서 치열하게 활동을 했어. 그리고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 행정을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노동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서 김문수 씨의 그 옛날에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다시 또 과거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다시 또 끌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뭐 그렇게 먼 과거도 아니네. 작년이에요. 예, 작년 3월에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방문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노조가 없습니다. 예, 620명의 평균 나이는 28세.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균 임금은 4천만 원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려는 분의 발언이에요. 아, 자기는 70세가 넘었잖아요, 지금. 게다가 4천만 원 안 되는 거를 지금 너무 기뻐하면서. 게다가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일할 때 집중하라고 했다고 지금 너무 북한입니까? 뭡니까 이거? 이렇게 공산당도 안 이 돼. 내용을 정리하면 노동부 장관께서 노조는 없애야 된다라는 걸. 노조가 없어야 바람직하다. 그렇지. 또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해야 바람직하다. 그게 이준석 씨가 했던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MBC 노조. 적절일수록 좋다. 적절일수록 좋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복지라든가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경총 회장하면 딱 좋은. 여하튼 72세인데 어우 그 진짜로 복이 있으시네. 그리고 그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게 노사 상생 기업입니다. 취지가 그렇게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노동부 장관이다? 그러니까요. 이건 말이죠. 예. 지금 뭐 의료계가 의사 정원 늘린다고 갑자기 2천만 원 딱 던져놓고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 그런 발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저지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딱 맞는 게 왜 김문수를 이렇게 지명하고 임명했느냐 물어보니까 의료 개혁을 한 것처럼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거 보신 거예요? 보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얼른 그 생각부터 떠오르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것도 사실은 진짜 우리가 우리 매번 우리 변희재 대표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아이고 언제 하나 그랬더니 김영철 검사 탄핵안 전체 회의에 상정됐네요. 오늘 이제 이 탄핵안이 아니고 탄핵 청문회안이 통과가 됐고. 탄핵 청문회안이에요? 청문회 증인 요청까지 다 통과가 돼서 8월 14일 10시부터 김영철 청문회가 열리고 25명의 증인과 참고인 다 선정됐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이 김영철이 이 장시호를 데리고 한동훈과 함께 특검제사팀 때 태블릿 PC 조작했다고 저는 뭐 8년 동안 연구해서 제가 계속 주장해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이 오늘 증인에다 반영이 돼서 태블릿 조작에 가담한 자들이 지금 다 지금 진정됐고 장시호하고 공범들도 다 진정됐어요. 20명 채택했네요. 변 대표는 무슨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 안 하고 깜짝 놀랐는데 이걸 파헤친 사람이 저하고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인데 우리 둘이 빠지고 다른 기자들이 들어갔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요구한 건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참고인 빠진 게 왜 그럴까 싶었던 여러 말들이 있는데 양쪽에서 다 안 불렀어요? 아니 다 안 불렀는데 저희가 안 들어가야지 장시호가 나오고 장시호가 나와야 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략이 있어서 일단 빠졌다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뭐 당일날 해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 있고 아니면은 증인들이 지금부터 14일까지 사실은 예를 들면 태블릿 조작을 질문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의원들이. 그렇죠. 그럼 가서 가르칠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이 증인하고 민정위원들이 만나서 유착 어쩌고 했으니까 차라리 강진구하고 저는 뒤에서 이 일타 강사 역할을 하고 그게 낫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복도 같은 데 가서 복도까지는 갈 수 있잖아. 거기서 좀 서성이면 어때요? 아니 저는 기자 그 안에 들어가도 법사에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서 이렇게 좀 카메라를 메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들어가서 이렇게 좀 있어. 14일 전에 저는 이제 법사위원들한테 장시호나 그 관련 공무원들을 뭘 물어볼지 제가 이제 강의를 하죠. 그거 하려고 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증인하고 유착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서로 말도 섞지도 못하게 하는 건데. 지금 변 대표가 그 법사위원들한테 강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지난번에 최재형 목사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이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나오셨을 때 국힘당 의원들은 진짜 공부 많던데. 왜냐면 그 유상범 의원 봐요. 여당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목사가 무슨 능? 김일성 능 뭐 참배 뭐 이렇게 써가지고 왔던데 전혀 아닌 걸 갖다가 그렇게 지금 하고. 국힘당이 이것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결정적인 실책을 저질렀는데 오늘 이 장시호의 변호사인 이지훈 변호사를 신청을 했어요. 국힘당에서. 근데 사실은 이쪽이 했어야 되는데 이쪽이 실수한 거야 민주당에서. 깜빡 빼먹었는데 이 국힘당은 장시호 도와주라고 신청했겠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장시호랑 같이 태블릿 조작에 공범으로 하다가 둘이 말이 엇갈려가지고 변호사하고 클라우드 말이 다른 거야 태블릿에서 완전히. 이것 때문에
최순실이 태블릿 반환소송할 때 승소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나오면은 장시호가 말이 다르니까 장시호가 위기에 빠지는데 이거 모르고 신청한 거죠. 국민당에서. 장시호 도와주라고. 정유라 씨는 증인이나 뭐 참고인을 안 저는 관계없. 저는 아예 관계없고. 상관없어요. 장시호 씨가 나오긴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그런데 저는 장시호가 나오면 자백을 할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지금? 저는 있다고 알고 있어요. 왜 검찰서 갔는데 사실 장시호 자백 받으면 끝나는데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장시호가 만약에 이 위증교사나 뭐 증거 조작의 공범으로 돼버리면 이거 10년 이상 형을 받아야 되는데 10년짜리. 그건 않겠죠. 근데 장시호가 자백을 하고 나는 특검 검사한테 협박받았다 이래버리면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잘만 구슬리고 하면은 장시호 자백할 수 있다. 그래서 장시호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장시호 주장은 자기는 스톡홀름 증후군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자기를 스톡홀름 증후군. 그 뭐야? 스톡홀름 그러니까 증후군요?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에게 동화돼서 그 사람의 이런 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리에 이제 젖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그 사람을 정신적 노예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좀 그래서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배당했다. 내가 그 검사랑 그렇게 된 관계를 유지한 이유가 스톡홀름 증후군인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대화가 그 상대가 김영철 검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한동훈 드러난 거 2명입니다. 한동훈, 김영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끝날 시간이 됐지만 그 일타 강사로서 그 뭘 물어보고 뭐 어떤 핵심을 찔러줘야지 이게 밝혀질 것 같아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이 조작을 하다 보니까 말이 다 달라요. 이 가동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짚으면 현장에 다 나오거든요. 서로 만화 깔려 싸움 한 번 벌이도록만 해주면은 서로 싸움이 나게. 서로 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날짜도 다르니까. 근데 이제 끝날 시간 되는데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김영철과 장시호의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어떻게 한동훈이가 우선이에요. 왜냐면 한동훈은 현대고등학교 8년 선배고 딱 들어가자마자 사실상 이 위증을 시작했는데 장시호의 8년 선배? 8년 선배고 장시호도 현대고등학교 오빠로서 너무 잘 놀았다 그래서 한동훈이 데리고 가지고. 위증과 증거 조작 시키다가 자기 똘만인 김영철을 넘긴 겁니다. 아하. 그런 관계. 그래서 김영철하고는 이제 사귄 거죠. 그러면서. 사귀었다. 그렇게 나와요. 녹취록에. 녹취록에 장시호가 김영철하고 사귄다고 나와요. 뭐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그래요. 근데 본인이 얘기한다고 하지만 나 요즘에 이제 특히 느낀 건데 재판이나 뭐나 전부 다 증거가 제1주의잖아요. 증거 제1주의잖아요. 근데 그 녹취 파일에서 그 사람들의 증언이 설사 그것이 뭐 이종호처럼 허풍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수사의 단초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무시하냐고. 원래는 이 사적 대화가 더 진실하다는 그런 그죠. 증거 자료로서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근데 지금 이종호부터 장시호 그리고 저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다 사적 통화가 녹취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난 사적으로 다 거짓말했다는 거야. 사적으로 다 거짓말. 2년 3년짜리 녹취를 3년 내내 거짓말했다는 거야. 아니 공적으로 뭔가를 의식하고 하면 거짓말하죠. 뭔가를 친구한테 이 녹음을 이거 내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누군가 볼 거야. 누굴 들으라고 의식하면서 하는 거야. 이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지만 전혀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사적으로 말하는 건 거짓말. 장시호는 사적 친구하고 3년 동안 통화했는데 3년 내내 거짓말했다는 거야. 3년 내내 친구한테. 그것도 천재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젊은 분들이 앞으로 희망이 없으므로 내가 오늘 벌어서 오늘 나 행복하게 나 쓸 거야라고 그냥 그런 생각을 하듯이 뭐 무슨 대통령부터 우리 지금 쭉 흘러오는 이 과정이 뭔가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다면은 여기에 한번 뭐 정의에 한번 우리가 한번 도박을 걸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뭐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건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도 많이 드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